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PC와 인터넷 시대를 이끌어낸 사람들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세 사람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츠, 그리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는 뭐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해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1955년생이고요. 에릭 슈미츠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구글 CEO를 2001년에 맡아서 10년간 오늘날의 구글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역시 1955년생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름도 유명한 스티브 잡스 역시 1955년에 태어났지만 2011년에 타계한 그런 그 IT계의 천재이자 혁신가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업적들 그리고 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한 그런 운영 체제를 스티브 잡스가 먼저 생각해내고 빌 게이츠가 사실상 뭐 그걸 카피했다는 걸 어느 정도 시인을 한 셈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 슈미츠가 구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 오늘날의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에릭 슈미츠가 CEO로 있을 때 인수하거나 새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스티브 잡스. 여러분 꼭 이 졸업연설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창업한 애플 컴퓨터, 그리고 그 애플 컴퓨터에서의 성공과 또 실패, 그리고 존 스컬리를 영입하고 그 영입했던 자기가 영입한 존 스컬리에 의해서 또 쫓겨나게 되는 그런 기구한 스티브 잡스의 운명. 그러나 다시 픽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재기에 성공하는 그런 얘기들까지 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그리고 에릭 슈미츠로 대표되는 이 거물들 이들이 만든 회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IT 업계 또는 역사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이들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엥겔바트, 더글라스 엥겔바트라는 사람입니다. 1925년에서 태어나서 201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 IT 업계에서 굉장히 기억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 마우스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그 유명한 제록스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 그래서 제록스 파크라고 부르는데요. PARC. 1970년에 설립된 곳인데 뭐 그 IT 역사에 남는 굉장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이곳에서 많이 발명되었어요. 레이저 프린터라든지 분산 컴퓨팅 개념, 그다음에 네트워크, 지금 인터넷의 어떤 표준 중에 하나인 이더넷이라는 것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애플과 윈도우를 잇게 한 바로 그 유명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는 것,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같은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IT의 굉장히 유명한 또 중요한 개념들이 대부분 다 이 제록스 파크에서 발명되어집니다. 이뭐좀 뒷배경 같은 얘기지만 지락스라는 회사 자체는 동부에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서부가 멀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인 연구 환경이 이 서부 쪽에 만들어지고 또 서부라는 곳은 동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그 철학이나 환경적 날씨도 그렇고요. 그런 영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적인 연구가 가능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더글라스 엥겔바트를 우리가 50년 후를 바라보며 연구한 고독한 엔지니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이 고독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엥겔바트가 만든 마우스나 하이퍼텍스트 개념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받거나 각광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한 50년쯤 지나서 이것이 없었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위대한 디바이스들이죠. 1968년에 최초의 마우스를 이제 발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 이제 이 인터넷에는 뭐 그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하죠.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다가 이렇게 하이퍼 텍스트가 포함된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누르면 그 단어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이동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 개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개념을 포함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무려 1960년대 후반에
했던 거죠. 이 지금 여기 사진이 엥겔바트가 이런 하이퍼텍스트 개념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이고요. 아래의 모습은 이제 마우스를 손에 들고 있죠. 이게 최초의 마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작 4만 달러에 팔린 마우스 특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엥겔바트가 1967년에 마우스 특허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엥겔바트가 일하고 있던 곳이 스탠퍼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이 마우스 특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엥겔바트가 이곳에서 일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까 앞에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제록스 파크에서 GUI를 본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애플 컴퓨터에서 이제 이 GUI를 만들게 되고 마우스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SRI에게 이 마우스 특허를 좀 팔라고 했답니다. 근데 SRI는 마우스의 가치를 크게 인정을 안 해서 뭐 4만 달러가 아주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의 마우스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헐값에 스티브 잡스에게 마우스 특허를 팔아넘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엥겔바트는 스튜어트 브랜든 앞에서 나왔었죠. Whole Earth 카탈로그를 만들었던 그런 스튜어트 브랜든하고 함께 1968년에 세계 최초로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하이퍼텍스트 개념이 들어있는 그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에 가려져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데니스 리치입니다. 제목이 바뀌었죠. 컴퓨터 혁명 시기의 숨은 천재들 그리고 해커 정신. 네, 뒤에서 이제 해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숨어 있는 천재들을 몇 명 더 볼 텐데요. 이 데니스 리치는 1941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사망했습니다. 2011년은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해와 같죠. 거의 한 달 차이로 데니스 리치도 이때 세상을 떠났는데요. 데니스 리치는 유닉스를 공동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유닉스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윈도우즈 같은 운영 체제보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이 활용하게 될 운영 체제인 유닉스 또는 리눅스와 같은 그런 운영 체제들을 공동으로 개발한 사람이고 그 운영 체제를 위해서 쓰였던 언어인 C 언어를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C 언어 책이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이 책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티브 잡스보다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에게는 애플 컴퓨터의 CEO로서 많이 나서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스티브 잡스가 더 유명하겠지만 사실상 그 스티브 잡스가 이뤘던 그런 많은 업적들도 이 데니스 리치가 없었다면 그러면 그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983년에 튜링 어워드를 받습니다. 이 튜링은 앞에서 봤던 앨런 튜링입니다. 그 앨런 튜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인데요. 이 상을 그 유닉스를 공동 개발했던 켄 톰슨과 함께 공동으로 수상합니다. 바로 이제 데니스 리치입니다. 데니스인데 이름 잘못됐네요. 데니스 리치입니다. 데니스 리치가 유닉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 웹툰이 하나 있어서 봅시다. 1972년에 이제 벨 연구소에서 데니스 리치와 캠 톤슨이 유닉스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를 포팅한다고 하는데 그 포팅은 뭐냐면 운영 체제는 소프트웨어니까 어떤 특정 컴퓨터에 그 운영 체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 타겟이었던 컴퓨터가 PDP-7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쓰던 언어가 B 언어라고 합니다. B. 그냥 뭐 A, B의 B였겠죠. 그런데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동안 새로운 컴퓨터가 나오게 됩니다. PDP-11이 나오게 된 거죠. 훨씬 더 아마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하드웨어를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B 언어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명령어들이 호환이 되지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B 언어를 수정하게 되고 그 B 언어를 수정한 것이 바로 이제 C 언어가 되는 겁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지은 이름 같죠?
데니스 리치가 201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 달 차이가 아니고 7일 차이였네요. 일주일 차이로 데니스 리치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는 뭐 전 세계 언론이 대단히 그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근데 사실 데니스 리치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런 식의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냥 IT지나 그런 미국의 경제 전문지에 간단하게 데니스 리치의 일생에 대한 얘기, 그의 업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현재 애플 컴퓨터는 거의 모두 데니스 리치의 업적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컴퓨터 역사학자인 폴 세루찌라는 사람이 리치가 레이더 밑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미경을 가지고 컴퓨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의 작품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렇게 데니스 리치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천재를 볼까요? 리처드 스톨만입니다. 1953년에 태어났고요. 다 비슷한 시기죠.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저작권을 강화하는 라이센스 정책을 폈죠.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 특히 이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쓰는 거는 도둑질이다, 막 이렇게 해적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강하게 그 소프트웨어 가치를 추구했고요. 그런 그 업적 그런 또 그 스티브 빌 게이츠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많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더 많은 그 부를 창출할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 가치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소프트웨어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에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해커 문화라는 것이 특히 소프트웨어에서의 해커 문화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강화하는 라이센스 정책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아주 그 선구자이자 주도자로 리처드 스톨만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1983년에 프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인 GNU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카피라이트 이제 저작권이라면 카피래프트 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라이센스 정책인 CCR 정책 같은 거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대학생 리누스 토발지라는 젊은 천재가 GNU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리눅스라는 유닉스 컴퓨터의 커널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또는 아이폰 또는 애플에서 쓰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내에 다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스톨만이에요. 좀 앞에서 나왔던 인물들보다는 조금 더 괴짜에 가깝게 생겼죠. 네, 리눅스를 상징하는 펭귄입니다. 해커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게 이제 스튜어트 브랜든이 롤링스톤즈의 스페이스 워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스페이스 워는 스튜어트 브랜든이 이제 팔로알토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 갔다가 연구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스페이스 워라는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중앙 통제 방식의 그런 동부의 컴퓨터 문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페이스 워라는 기고문을 롤링스톤즈에 기고했던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해커란 말을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 해커는 1950년대 후반에 MIT 대학에 철도 모형 서클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철도 모형을 만들면서 컴퓨터를 활용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PDP-1입니다. 아까 앞에서 유닉스를 개발한 데니스 리치 얘기할 땐 PDP-7, 11까지 갔었는데요. PDP-1이니까 얼마나 초창기겠습니까? 이 컴퓨터가 워낙 그 당시에 이제 비싼 기기였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제약을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쓸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를 쓰고 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유래해서 이제 해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매사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사람을 플래너라고 한다면 그냥 즐거움에 이끌려서 임의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하거나 발명을 하는 사람들. 그냥 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뭐 그거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해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서 화이트 해커 그러면 그 좋은 목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부르고 정말로 이제 남의 시스템에 침입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거나 그 시스템을 좀 망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커들을 우리가 이제 블랙 해커 이렇게 부르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해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의미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앞에서 나왔던 그런 인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스튜어트 브랜드는 앞에 우리가 그 앵겔바트가 최초의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한 그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도 스튜어트 브랜드라고 같이 했다고 언급이 됐었고요. 지금 이제 이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거의 이제 해커계의 대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언급할 때도 역시 스튜어트 브랜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브랜든 이 리처드 스톨만 같은 분은 이제 이 빌 게이츠와 굉장히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소프트웨어의 그 저작권에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대응한 거에 비하면 스톨만은 그런 빌 게이츠를 많이 비난했고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그렇게 쓰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역설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고 이 스톨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피라프트 운동이라든지 CCL 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또 한 명의 천재인데요. 빌 조이라는 사람입니다. 1954년에 태어났으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1955년에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전부 1955년생이었잖아요. 뭐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그 데니스 리치 할 때 얘기했던 유닉스 공동 개발자의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벨리 연구소 출신이죠. 이 켄 톰슨이 1975년에 서부에 있는 버클리 대학으로 방문 교수로 와서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으로 머물다 갑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유닉스를 개발한 사람이다 보니 이 버클리 대학에 있는 많은 이제 똑똑한 컴퓨터 전공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켄 톰슨을 만났으니까 기대도 많이 하고 좋았겠습니까? 거의 뭐 영웅 같은 사람이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켄 톰슨이 유닉스 버전 6를 포팅한다는 건 이제 기계에다가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유닉스 V6를 포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 조이를 비롯한 많은 버클리 대학의 그 학생들이 이제 그걸 써보는 거죠. 소스 코드도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1977년에 BSD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유닉스를 배포를 합니다. 유닉스를 배포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 퍼블리케이션인데요. 음,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한다는 걸 이제 배포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어, 유닉스라는 그런 그 운영 체제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즉 누구나 쓸 수 있게 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커널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운영 체제가 해주는 일은 컴퓨터의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컴퓨터라는 것이 여러 부품들로 구성되잖아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 장치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디바이스들을 전부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유닉스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운영체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빌 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였었고요. 그래서 유닉스를 보자마자 매료됐고 그 유닉스에 그 자기가 이제 몸담고 있는 대학인 버클리 대학 버전을 만든 셈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결국 1982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고요. 네,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앞에서 우리가 에릭 슈미츠 얘기할 때도 에릭 슈미츠가 이제 선 마이크로의 CTO 출신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선은
굉장히 그 IT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뭐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단한 회사였었고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창업한 사람이 바로 빌 조이고 빌 조이의 친구가 에릭 슈미츠였어요. 에릭 슈미츠 앞에서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서 이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빌 조이와 나이도 비슷하니까 친구였었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빌리 조이가 창업한 이후에 자기 친구였던 에릭 슈미츠를 이제 선으로 데려오는 거죠. 선을 만든 이후에 빌 조이가 이제 웹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이죠. 이 웹 환경에서는 좀 더 다른 특징을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바 탄생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바가 앞에서 이제 선에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켄 톰슨이 버클리에 와 있을 동안 어떤 운동을 했냐면 자유 언론 운동. 우리가 앞에서 동부와 서부의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를 얘기할 때 서부의 뭐 그런 히피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자유 언론 운동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켄 톰슨이 아마 이 자유 언론 운동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고 이 운동의 정신을 오픈 소스 운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즉 앞에 그 리처드 스톨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해커 정신 같은 걸 얘기를 했었죠.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저작권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오히려 활용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더 나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것이 이제 오픈 소스 운동입니다. 빌 조이도 역시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오픈 소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고요. 유닉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오픈 소스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이고 이 유닉스의 이제 오픈 소스 운동의 결정체는 이제 리눅스라는 것이 이어받게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리눅스는 많이 쓰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유닉스 소스 코드와 관련해서는 AT&T라는 회사와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AT&T 벨 연구소에서 유닉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BSD 버전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사실 이 BSD 버전이 워낙 잘 만든 소프트웨어였다고 해요. 빌 조이가 거의 이제 프로그래밍 천재였는데요. 그래서 거꾸로 AT&T가 이 BSD 유닉스 안에 있는 일부 소스 코드를 이제 갖다 쓴 거죠. 그게 나중에 또 알게 돼서 이제 맞소송을 하게 되고 해서 아무튼 AT&T와 이 빌 조이가 속해 있는 BSD 사이에서는 유닉스 소스 코드에 대한 여러 라이센스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976년부터 1985년 사이 한 10년 동안 있었던 IT 또는 개인용 컴퓨터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활동했었던 여러 천재들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